정들었던 모교가 어느 날 갑자기 폐교가 된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가 사라지고 주차장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 초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기자의 데스크에서는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심각하게 번진 저출산의 흔적을 낱낱이 짚어보고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합계 출산율 1.1명대를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국가가 된 우리나라.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곤두박질 쳤고 현재는 역대 최저의 0.6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흑사병이 유행한 14세기 유럽의 인구 감소 속도와도 비슷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수치로는요,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바로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신년부터 온 언론사에서 저출산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룰 만큼 심각해진 것은요, 바로 저출산의 영향이 영유아를 넘어서 초등학교에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은 2017년생입니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그런 연간 출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떨어진 바로 그 시작점이죠. 합계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그 출발선입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는 30만 명대, 2022년에는 25만 명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초등 신입생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는요, 36만 9,441명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이 4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학생을 아예 못 받은 초등학교도 무려 150곳이 넘습니다. 교사 수와 학교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학생 수만 이렇게 팍 줄어들다 보니까요, 여태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요, 올해 큰 변곡점을 맞이했죠.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는요, 곳곳이 비상사태입니다. 빈 교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계속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학교 통폐합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죠. 한 학년이 한 반뿐이거나 한 학급에 2개 이상 학년이 모여드는 복식 학급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의 전보가 비일비재해졌고요. 신입생을 한 명이라도 모집하기 위해서 학교 홍보 전단지를 붙이는 선생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서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요, 처음으로 5만 명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만 명대였거든요. 4년 후에는요, 학교 6곳 중 한 곳이 한 학년이 40명도 안 되는 미니 학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035년에는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에까지 저출산 영향이 미치면서 폐교나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강서구 영광초등학교,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죠. 화양초등학교는요, 문을 닫은 직후 지금은 주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폐교된 학교들을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학교가 실버타운이 되는 겁니다. 한 학년이 40명이 안 되는 미니 학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작아지면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이나 현장 학습 등의 행사 진행에 차질이 커집니다. 학교 급식 또한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선생님 숫자도 감축돼서 선생님이 맡는 업무가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교대 정원 감축이 현실화돼서 신규 임용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나는 것은 어려워질 거고요. 학생들 또한 친구 사귀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또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체육이나 미술 수업 시간에 팀을 꾸려서 하는 단체 활동도 진행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학교 폭력 같은 사건이 있을 때도 대처가 힘들 수 있죠. 초등학생 수 감소는요,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신입생 미달, 도미노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작은 학교는 내신 따기 어려우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더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학교의 몰락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당장 2년 후에는 20만 명대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더 줄어들게 되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폐교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닌 시대가 올 겁니다.
시교육청은 초등과 중고등으로 나눈 학교 재배치 투트랙 전략을 검토 중인데요. 통학거리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고 적정 학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학교 이상은요, 적극적인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로 교육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죠. 그러나 사립학교는 통폐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해외에서는 굉장한 화제거리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주요 외신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대서특필했는데요. 그 분석이 너무 치밀해서 여러분께 기사 읽기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 BBC 방송은요, 1년간 우리나라 여성 여러 명을 인터뷰하고 왜 한국은 아이를 가지지 않는가라는 기사를 냈죠.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요, 여성에게 집안일과 육아가 치중돼 있다는 점과 너무 비싼 집값, 사교육비를 출산 기피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요,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는 여성의 고등교육과 취업을 촉진해왔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만큼 여성의 육아와 가사노동이 남성과 분담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강남의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에디터의 경험을 담은 기사가 큰 화제거리인데요. 한국에서 출산한 에디터가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2주간 8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산후조리원 입소에 큰 돈을 썼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 중에서는 극히 일부분뿐이라고 소개했죠. 즉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높은 비용 때문에 한국인들이 출산을 꺼린다는 지적이죠. 마지막으로 일본 아사히 신문은요, 한국 초저출산 사회의 실상을 심층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조명했어요. 신문은 한국 저출산의 배경으로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치우친 육아 부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비 상승, 학력사회와 과도한 교육열, 이런 여러 요인이 겹친다고 진단했죠. 특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이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한국에선 유명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뿌리 깊다면서 그 좁은 문을 목표로 부모에게 과도한 압박이 가해진다고 전한 바 있죠. 그러면서 한국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축구, 태권도 교실에 갔다가 다시 영어, 피아노, 미술 교실에 다니는 등 부모가 집에 오기 전까지 학원을 계속 전전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정확하게 진단한 기사를 보고요. 놀랍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당사자들을 심도 있게 인터뷰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정부가 380조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요, 이런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요, 여야 가리지 않고 저출산 해법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여성들,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저출산의 해법을 출산 장려금, 영유아기 지원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쉬웠습니다. 좀 벗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저출산의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학교에까지 번진 이 문제의 실마리가요, 반드시 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기자 TV